우선은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꿀 수 없는 요인이 있고 내가 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요인인데 두 가지인데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유전자 변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 뭐 나이, 아니면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바꿀 수 있는 요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유방암 위험을 높이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선은 뭐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꿀 수 없는 요인이 있고 내가 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요인인데 두 가지인데요. 바꿀 수 없는 거는 뭐 유전자 변이, 브라카 유전자 변이, 뭐 나이, 아니면 인종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바꿀 수 있는 요인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절 가능한 요인은 뭐가 있냐면 비만, 음주, 그다음에 호르몬제 노출 얼마나 되어 있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얼마나 잘하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흡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폐경하고 나서 이제 살찌시는 분들 비만으로 많이 이행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폐경 후에 살이 찌게 되면 지방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와 가지고 가슴에 좋지 못한 그런 영향을 주거든요. 특히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는 거 그러니까 BMI 평균 이상으로 살이 찌는 거는 꼭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확실히 연관성이 있고요. 비타민 D도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거랑 유방암이랑 상관관계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알려져는 있는데 이게 확실히 어떤 요인 때문에 있는지까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비타민 D 수치가 낮다고 해서 그러니까 비타민 D만 먹으면 유방암이 예방이 돼 이런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서 비타민 D 수치를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랑 우유, 뭐 홍삼, 석류 얘기들이 많은데 사실 상반된 연구 결과들도 많거든요. 여기에서는 상관관계가 있다. 여기에서는 상관관계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입증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하나만으로 유방암이 생긴다. 이거는 당연히 아닌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많이 무너지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수면 패턴도 무너지고 뭐 폭식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유방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유방암의 큰 원인이 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가족력, 주변에 내 가족 중에 유방 환자가 있다. 그다음에 유방암 걸린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가족력이 좀 강한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얘기가 많긴 하지만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 여성 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굉장히 길다. 그러면은 유의하게 보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비만. 확실히 살찌는 거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살찌는 거는 비만 세포에서 에스트로겐이 나기도 하고 이거에 가슴에 좋지 못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영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생물학적인 그런 가족력을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전자 변이.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 중에서 유전자적 변이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서 브라카도 1이 있고 2가 있거든요. 브라카 변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브라카 변이는 유방암뿐만이 아니라 유방암, 난소암, 췌장암, 대장암, 전립선암 이런 데에도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내 주변에 가족들이 있다. 물론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그 가족이 나이가 어린데 유방암이 발생했다. 그럼 보통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에서 와일드 타입 그러니까 괜찮은 걸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유전자 검사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니까 변이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족력이 또 높아졌고 그다음에 본인도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셔야 되고 또 유전자 검사가 만약에 나쁘게 나왔다. 그럼 그때부터 굉장히 타이트하게 검사를 잘 진행하셔야 됩니다. 유방암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방암은 뭐 한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생기는 거라서 예방을 '이거 하면 예방돼.'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요. 있었으면 제가 먼저 했을 것 같고요. 크게 생활 습관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검진 그다음에 변화가 있을 때 미리 인지하고 그다음에 바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태도 요 세 가지인데요. 생활 습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주하기 그다음에 살찌지 않는 거, 흡연하지 않기, 금연하기 뭐 규칙적인 운동하기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검진은 이제 나이에 맞은 그다음에 가족력에 맞게 그다음에 내 유방 상태에 맞게 검진을 제때제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가 검진을 하라라고 했는데 자가 검진 했을 때
조그마한 변화가 생겼을 때 이제 그 변화를 무시하지 않고 '어 나 변화가 생겼네.' 인지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제대로 된 검사를 하는 것. 요게 사실 예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유방암이 안 걸린다 이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방은 '초기에 발견하자.'라는 거니까 초기에 발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을 예방하기 위해 꼭 지키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우선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고 그리고 저는 과잉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잉 진료를 스스로 하고 있는데 거의 일 주일에 한 번씩 초음파 보고 그다음에 저도 혹이 많고 미세석회가 많거든요. 그래서 미세석회와 추적 관찰 하고 있고 네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무섭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20대 때부터 혹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혹의 변화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꼭 다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진짜 너무 깨끗하신 분들도 많고 혹 엄청 많으신 분도 꽤 많고 그다음에 6 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6 개월에 한 번씩 계속 늘어서 오시는 분도 많고 그다음에 폐경을 하신 지 꽤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있던 혹들도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등등 아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저는 저체중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식을 많이 하는 편이기도 하고 조미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짠 거, 단 거를 잘 안 먹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좋아해서 그렇게 먹는 거긴 합니다. 유방암 촬영술과 초음파는 어떻게 다른가요? 촬영술은 방사선을 쓰는 건데 가슴을 찌부한 상태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가슴당 2번 촬영을 하게 되는데 유방 촬영에서는 제일 먼저 뭘 보냐 이 사람이 치밀 유방인지 아닌지 그걸 먼저 보고 그다음에 사실 그거는 엄청 중요한 팩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촬영술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 가슴 안에 석회가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석회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양성 석회가 있고 좋은 석회, 양성 석회가 있고 또 미세 석회가 있는데 그 너무 조그마한 석회라는 뜻인데 암이랑 관련 있는 석회는 이 두 번째 미세 석회입니다. 그래서 미세 석회를 발견하는 데 유방 촬영술이 가장 좋고요. 근데 유방 촬영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치밀 유방인 사람들이 혹이 있다. 그랬을 때 유방 촬영술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진짜 흰 눈밭에서 흰 색깔인 토끼를 흰 토끼를 찾는 거랑 똑같은데요. 그러니까 흰 색깔 바탕에서 흰 색깔 혹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잘 안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라는 걸 많이 하는데 초음파에서는 또 안타깝게 미세 석회화는 잘 안 보여요. 양성 석회화 중에서도 엄청 큰 석회는 잘 보이지만 미세 석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초음파는 혹을 본다로 생각하시면 좋고 유방 촬영은 석회화를 본다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도 해야 되고 초음파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방 촬영술이 되게 아프거든요. 이 찌부하는 검사인데 찌부를 많이 해요. 아주 가슴을 얇게 해야 방사선 쓰는 것도 적고 또 화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아파서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아파도 하셔야 되고요. 왜냐면 석회로만 발견되는 암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유방 초기 하는 경우에는 석회로만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기 싫으면 유방 촬영술을 아파도 몇 초간은 참아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보려면 유방 초음파도 하셔야 됩니다. MRI나 CT로 확인하는 건 어떤가요? MRI는 물론 아주 예민한 검사이기는 한데 그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기본 검사로 하기에는 권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 수술하기 전에 병변의 범위를 면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또 쓰기도 하냐면 가족력이 너무 강한 사람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가 유방암이에요." 혹은 "내 딸이 유방암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방 촬영 초음파를 하지만 그분들은 MRI를 주기적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변이긴 한데 브라카라는 변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뭐 유명한 연예인이 가슴 절제술을 해서 유명해졌는데 여튼 이런 변이가 있으신 분들은 일반인보다 유방암 혹은 난소암 같은 게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유방 MRI를 기본 검사로 해서 추적 관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펫CT를 말씀하신 거죠. 펫CT 같은 경우에는 기본 검사로 아예 들어가지는 않고요. 유방암이 확진이 됐을 때 혹시 원발 전이가 있는지 같은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나사를 쪼이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큰 망치를 쓰지 않듯이 엄청 비싸고 엄청 좋은 검사라고 해서 이거를 자주 하는 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암에 있어서 가족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나요?
가족력이 있다 없다보다 가족력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세냐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족력이 있는데 사촌이 가족력이 있다. 사촌이 유방암이다라고 하면 뭐 가족력이 있긴 있는 거죠. 피를 섞은 사람이니까. 촌수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럼 가족력이 좀 낮은 거고요. 그다음에 내 엄마가 있어요. 라고 하면 가족력이 좀 높은 편에 속하겠죠. 근데 정말 센 가족력은 뭐가 있냐면 아버지가 유방암일 때, 내 딸이 유방암일 때 그때는 가족력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보다는 보다 면밀하게 관찰하고 또 더 자주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방암 검사에서 바이라즈라고 적혀 있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이게 어떨 것 같아?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검사를 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럼 바이라즈 1. 검사를 했는데 이거 양성, 그러니까 괜찮은 거일 것 같아. 그럼 바이라즈 2. 그래서 검사했는데 아마 이거 양성일 거야. 라는 뜻은 바이라즈 3. 바이라즈 4는 이거 의심스러운데 하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라즈 5는 이거 확실히 유방암이야. 가 되는 거고, 바이러스 6은 이미 그냥 유방암으로 확진이 된 그런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이러스는 이렇게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게 유방암일 가능성이 얼만큼인지를 말하는 것 플러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뭘 하자 플랜을 세우는 우리가 공동의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1은 그냥 루틴 검사, 2도 루틴 검사, 바이러스 3부터는 6개월 추적 관찰, 그 다음에 4부터는 조직 검사 가 되겠고요. 4, 5는 조직 검사, 그리고 6은 이미 조직 검사를 한 사람입니다. 4도 4A가 있고 4B가 있고 4C가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암일 가능성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건데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일단 4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주무시기 어렵죠. 이미 뭐 유서를 쓰고 오시는 분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는데 바이러스 4A는 의심을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낮은 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 4C는 좀 높은 거기는 한데요. 거의 4C 정도 되면은 유방암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4A다 그러면은 보다 정밀하게 한번 검사나 제대로 해보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유방암 조직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조직 검사는 초음파를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고 유방 촬영을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엔 초음파를 하면서 하는 조직 검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초음파에서 어떤 병변이 보였어요. 그럼 그 병변을 보면서 이 들어갈 길을 다 마취하고요. 부분 마취를 하고 그다음에 총 조직 검사라고 해서 그 건을 딱 여기다 가운데다가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조직을 조금 뜯어가지고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고 보통 한 병변당 4번 정도에서 6번 정도의 조직을 뜯어가지고 나오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거죠. 같은 병변을 제대로 조직 검사했으면 또 할 필요는 없는데 이게 영상에서 이거 무조건 암일 것 같은데 조직 검사 결과가 암이 안 나왔다. 그러면은 디스콜던스라고 보거든요. 이미지와 패솔로지가 디스콜던스에 맞지 않는다라는 건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바이옵시를 하기도 하고 예전에 조직 검사를 했는데 그 사이에 추적 관찰을 해서 이번에 왔어요. 근데 그 병변이 예전 모습이 아니에요. 만약에 달라졌어요. 사이즈가 커졌거나 아니면 모양이 삐쭉삐쭉해졌거나 그러니까 예전 모습을 많이 간직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거 좀 나쁘게 변했을 수도 있겠네 하면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조직을 뜯었어요. 근데 이 병리도 슬라이드 그러니까 현미경을 보는 사람도 사람마다 또 다르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있다.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냥 똑같이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애매하게 있네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새는 또 굉장히 작은 병변을 발견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A 병원에 조직 검사를 해서 슬라이드를 봤던 A 의사는 암이다라고 판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병리 입장에서 판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똑같이 가지고 B라는 병원에 갔는데 B라는 병원의 B 의사는 내가 이거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거 암 아닐 것 같아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병리학과도 그 스페셜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1차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그 슬라이드나 또는 블록을 가지고 대학병원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병리과에서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조직 검사 후 암이라면 최대한 빨리 수술 받아야 하나요? 조직 검사 때문에 암이 많이 퍼진다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우선은 뭐 그럴 가능성이 제로는 아니지만 조직 검사 인시전 그 피부 절개하는 곳이랑 타겟까지 그렇게 길이가 멀지 않고요. 그리고 어차피 수술하실 때 같이 다 제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조직 검사를 하고 그 뭐 암이 퍼진다 이런 것 때문에 무서워서 조직 검사를 미루기보다는 초반에 암이 발견되는 게 가장 예후에 좋습니다.